내 남편이 사단장이야. 이 개같은 군인연하 여군 중사에게 역대급 갑질을 시전한 사모님 하지만 여군 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 차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바람은 언제나 칼날 같았다. 특히 늦가을 첫서리가 산봉우리를 하얗게 적시기 시작할 무렵이면 그 바람은 살갗을 애는 것을 넘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방을 지키는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사령부가 위치한 이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그 서늘한 계절이 찾아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부대 공기는 단순히 날씨 때문에 차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묘한 긴장감이 안개처럼 부대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오늘은 민관군 화합을 위한 칠성부대 전우가족 초청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부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지역 주민과 예비역, 그리고 현역 군인들의 가족까지 대규모로 초청하는 행사였다. 행사의 성패에 사단장 박격포 소장의 진급이 달려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때문에 부대 전체가 이 행사를 위해 몇 주간 야단법석을 떤 터였다. 행사의 중심지인 칠성회관. 낡았지만 위험 있는 회관 입구에서 유난히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내조 위치 이상 무. 초청장 미소지자는 무조건 신원 확인 후 행사장 입구로 안내한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한다. 알겠나? 목소리의 주인은 제7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소속의 한결의 중사였다. 갓 30을 넘긴 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입구에 도열한 안내병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행사 안내 및 통제 임무의 현장 총괄 책임자였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든 그녀의 지휘에 신참 이등병들조차 한순간에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지켰다. 한결에. 그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었다. 이 땅, 이 결의를 지키는 방패이자 검이 되어라. 그 이름처럼 그녀는 자신의 임무의 한치의 타협도 한순간의 나태함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행사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칠성회관 앞은 고급 세단과 군용 차량들이 뒤섞여 붐비기 시작했다. 한 중사는 매의 눈으로 현장을 통제하며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통제선을 무시하고 회관 정문 바로 앞까지 미끄러지듯 돌진했다. 안내를 맡은 이 병장이 황급히 달려가 경례를 붙였지만 차창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CSI 선글라스를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 먼지 좀 봐. 이놈의 촌구석은 변하질 않네. 여성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구두 끝을 툭툭 털며 불쾌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막아선 이 병장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행사장 VIP실 입구를 향했다. 한결의 중사가 즉시 앞을 가로막았다. 안녕하십니까? 행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례지만 초청장과 신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중하지만 기계처럼 정확한 음성이었다. 여성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한 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뭐? 초청장? 내가 누군지 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상 초청장이 없으시면 명단에서 성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중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응수했다. 여성의 얼굴이 급격하게 붉어졌다. 이것 봐.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감히 날 막아서? 나 이 부대 사단장 사모야. 몰랐어? 이 칠성부대 안주인이라고.
여성의 고성이 회관 입구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됐다. 그녀는 바로 제7보병사단장 박격포 소장의 아내 오만이었다. 사단 내에서는 그 어떤 장성보다 무서운 존재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한 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모님, 목소리 낮춰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단장님, 사모님이라도 규정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명단에 사모님 성함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오만이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듯 손에 쥐었다. 뭐? 명단? 내가 이따위 행사에 내 이름을 올리고 와야 해.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나를 잡상인 취급하는 거야? 규정입니다, 사모님. 규정? 규정? 오만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돌연 웃음을 뚝 그치고 한 중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노려보았다. 래. 이름하고는 아주 촌스럽기가 짝이 없네.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아니, 그딴 건 필요 없고. 너 내가 당장 이 군복 벗겨줄게. 알아들어? 내까지 중사 나부랭이가 감히 사단장 사모 앞길을 막아? 내 부모가 누군데 이따위로밖에 교육을 못 시켰어? 당장 안 비켜. 오만이는 한 중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세게 밀쳤다. 한 중사는 밀려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사모님, 지금 제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을 모욕하셨습니다. 폭력? 모욕? 이게 아주 그냥. 오만이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김상병. 한 중사가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 영상 및 음성으로 체증 실시한다. 사모님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관 모욕 현행범이다. 곁에 대기하고 있던 부사수 김상병이 즉시 휴대용 캠코더를 꺼내 들었다. 빨간 녹화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본 오만이의 얼굴이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이 일개 중사에게 역으로 현행범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 중사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허리춤에 군인 수첩을 꺼내 들었다. 현 시간부로 사단장 사모 오만이 씨의 폭언 및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겠습니다. 오만이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이 보잘것없는 여군 중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 너. 그녀는 차마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독이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아. 내가 이겼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이것만 알아도 너 오늘 내 눈에 찍혔어. 내가 내일 당장 이 부대에서, 아니 이 군대에서 너를 쫓아낼 줄 알아. 내가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악랄한 저주를 남긴 오만이는 횡 몸을 돌려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이 부서져라 닫히고 검은색 세단은 왔을 때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칠성회관 입구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모든 안내병들과 방문객들이 숨을 죽인 채 한결의 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수첩 마지막 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다. 상기 협박 내용을 확인하였음. 그녀는 수첩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세를 바로 했다. 전원 근무 위치 복귀.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이 일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원도 화천의 바람이 더욱 서늘하게 칠성회관을 휘감았다. 그날의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칠성회관 입구에서의 소동은 이미 아름아름 부대 내 간부들 사이에 퍼져나간 뒤였다.
한결의 중사는 행사가 끝나자마자 군사경찰대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군사경찰대장 강철민 중령은 부대 내에서 강직한 철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육사 출신이지만 엘리트 코스보다는 야전 수사를 고집해온 그는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한중사. 보고서는 강 중령은 책상에 앉아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한 중사는 자필로 작성한 상세한 경위서와 함께 김상병이 체증한 영상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육하원 측에 따라 사실만을 기재했습니다. 영상에는 사모님의 폭언과 협박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강철민 중령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다. 부모님께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똥칠을 하겠다. 이건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심각한 협박인데. 그는 한중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중사. 상대는 사단장 사모일세. 자네가 원칙대로 처리한 것은 잘했지만 이 일이 자네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 군사경찰은 부대 내 규율과 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대상이 사단장 사모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강 중령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 강단이 바로 자신이 한결의 중사를 아끼는 이유였다. 그래. 자네다운 대답이군. 알겠네. 이 문제는 내가 정식으로 처리하겠네. 자네는 일단 복귀해서 부대원들 입단속시키고 오늘 일은 잊게. 이건 이제 내 손에 넘어왔어. 알겠습니다. 충성. 한 중사는 흔들림 없는 경례를 붙이고 대장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사태는 강철민 중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단장 관사. 오만희는 남편인 박격포 소장의 군복을 붙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 여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부대 안주인인데 웬 미친 여군 중사 하나가 나를 잡상인 취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요. 내가 사모라고 밝혔는데도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날 밀쳤어요. 오만희의 말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자신이 먼저 폭언을 하고 밀친 사실은 쏙 빼놓고 한 중사가 자신에게 하극상을 벌인 것처럼 꾸며냈다. 심지어는 내가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한다면서 당신까지 모욕했다고요. 이게 다 당신이 부하들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격포 소장. 그의 이름처럼 그는 불같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야전과 돌격을 신조로 삼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에게 부하 관리와 아내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린이었다. 특히 다음 인사이동에서 중장 진급을 노리고 있던 그에게 아내와 관련된 구설수는 치명적이었다. 감히 어느 부대 소속이냐? 그년의 이름이 뭐야? 한결애라고 했어요. 군사경찰대 소속 중사래요. 어떻게 그런 게 감히. 흑흑. 박격포 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군사경찰? 내 부대 기강을 잡으라는 놈들이 오히려 기강을 무너뜨려. 감히 내 아내에게 사단장에게 하극상을 벌여. 그는 즉시 작전 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내일 아침 일찍 군사경찰대장 강철민이 내 방으로 뛰어오도록 해. 아니, 지금 당장 오라고 해.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강철민 중령은 사단장실에 호출되어 갔다. 박격포 소장은 이미 전투복 차림으로 방 안을 흉흉하게 맴돌고 있었다. 강철민이. 예, 사단장님. 자네 부하가 어제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강 중령은 침묵했다. 보고서를 올려야 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보고서 따위는 집어치워. 이미 다 들었으니까.
자네 부하 한결의 중사인가 뭔가 하는 그 계집애가 감히 내 아내를 밀치고 사단장을 모욕했어. 이게 하극상이 아니고 뭔가. 자네 부하 교육 이따위로 시키나. 강중령은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오해. 닥쳐. 박 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오해? 내 아내가 지금 충격으로 쓰러져서 약을 먹고 있는데 오해? 강철민이 자네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당장 그 한결애라는 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소 영창, 아니 그 정도로는 안 되겠어. 당장 불명예 전역시켜.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이건 내 명령이야. 사단장의 명령이라고. 강철민 중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 소장의 말과 한 중사의 보고 내용, 그리고 영상 증거는 완전히 달랐다. 사단장은 완전히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사단장님. 하지만 증거. 증거? 내 아내의 말이 증거야.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자네도 같이 군복 벗고 싶나? 당장 가서 처리해. 만약 내일 아침까지 그년의 징계 서류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자네가 대신 책임질 줄 알아. 알아들었나? 박격포 소장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중령은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당장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가. 라는 박 소장의 고함이 비수처럼 꽂혔다. 군사경찰대장실로 돌아온 강철민 중령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그는 한결의 중사가 제출했던 이동식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 부대 사단장 사모야.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감히 날 막아서? 내 부모가 누군데 이따위로밖에 교육을 못 시켰어? 너 내일 당장 이 부대에서, 아니 이 군대에서 너를 쫓아낼 줄 알아. 내가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오만희의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 그리고 한 중사를 밀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박격포 소장은 이 증거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아내 말만 믿고 부하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잖아. 강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군 기강의 문제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한결의 중사, 지금 즉시 내 방으로. 그는 결심해야 했다. 사단장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강직한 부하를 내칠 것인가, 아니면 사단장에게 정면으로 맞서 정의를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의를 택했을 때 자신과 한 중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강철민 중령의 호출에 한결의 중사가 대장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어딘지 모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앉게. 강중령은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한 중사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한 중사. 방금 사단장님을 뵙고 왔네. 사단장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더군. 한 중사를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불명예 전역까지 시키라고 하시네. 강중령은 일부러 한 중사의 반응을 살폈다. 한 중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제출한 증거 자료는 확인하셨습니까? 물론이지. 그렇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영상 증거를 공개하고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할 것입니다. 강중령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중사.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여긴 군대야. 자네가 아무리 옳아도 사단장님이 틀렸다고 마음먹으면 자네만 다치네.
사단장님은 지금 자네가 사모님께 하극상을 벌였다고 확신하고 계셔. 하극상은 제가 아니라 사모님께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군인의 명예와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셨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네. 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성부대의 연병장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 무엇입니까? 자네야. 한결의 중사 자네. 강중령이 몸을 돌려 한 중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일개 중사가 어떻게 사단장님의 저런 불호령 앞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지. 보통 군인이라면 이쯤에서 겁을 먹고 어떻게든 사과하고 무마하려 할 텐데 말이야. 자네는 마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는 한 중사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겐가? 한결의 중사는 잔을 내려놓았다. 대장님,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제 믿는 구석은 오직 규정과 진실뿐입니다. 그 대답은 완벽했다. 하지만 강철민 중령은 수사관 특유의 직감으로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녀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을 터였다. 한 중사가 돌아간 후 강중령은 한참 동안 고민에 잠겼다. 이대로라면 한 중사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박격포 소장의 성격상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군사경찰대장을 가만둘 리 없었다. 대체 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는 문득 한 중사의 인사기록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컴퓨터로 군 내부 인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한결의 중사 군사경찰. 평범한 복무 기록이 화면을 채웠다. 각종 훈련 성적 우수, 표창장 몇 개. 특이사항은 없었다. 강중령은 스크롤을 내리다 가족관계란에서 멈칫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관계부 성명 한무진 현직 국방부 차관. 차관. 국방부 차관이라고. 강철민 중령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칠 뻔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서열 2위. 군 전체의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는 실세 중의 실세. 그가 한결의 중사의 아버지였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사단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담대함. 규정과 진실만을 믿는다던 그 당당함.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성정이 강인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군이라는 조직의 가장 높은 곳을 봐왔던 것이다. 동시에 끔찍한 사실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오만이. 박격포 소장의 아내가 현직 국방부 차관의 외동딸에게 내 부모가 누군데 이따위로밖에 교육을 못 시켰어? 내가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강중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하극상을 넘어선 군 전체를 뒤흔들 스캔들이었다. 박격포 소장은 지금 자신이 진급을 위해 밟아 죽이려 하는 그 중사가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아내가 퍼부은 저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이건 칠성부대에서 끝날 일이 아니야. 강철민 중령은 즉시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사단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즉시 보고서 양식을 새로 꺼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다. 제7보병 사단장 배우자 오만희 씨의 군무원 및 군인 가족에 대한 협박, 모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정식 수사 개시 보고. 그는 이 보고서를 사단장에게 올릴 것이 아니었다. 군사경찰의 지휘 계통을 따라 상급 부대인 군단, 그리고 육군 본부 군사경찰실로 바로 쏘아 올릴 생각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그는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한 중사. 다시 내 방으로 와주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 잠시 후 다시 들어선 한 중사에게 강중령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중사. 자네, 혹시 이 사실을 아버님께 알렸나? 한결의 중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지? 대장님, 저는 국방부 차관의 딸이 아니라 육군 중사 한결애입니다. 제 군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런 존재입니다. 강철민 중령은 그녀의 대답에서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동시에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방금 작성한 수사 개시 보고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한 중사. 이제부터 이건 자네 개인의 싸움이 아닐세. 군 기강의 문제로 정식 수사를 진행하네. 그리고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자네가 맡아주게. 한결의 중사의 눈이 커졌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네. 자네는 자네가 지키려 했던 그 진실을 자네 손으로 직접 밝혀내게 할 수 있겠나? 한결의 중사는 자신을 믿어주는 상관의 눈을 바라보며 힘차게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바야흐로 칠성부대를 휘감던 서늘한 바람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철민 중령의 사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군사경찰대장과 그가 임명한 담당 수사관 한결의 중사. 단 두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 현역 이성 장군의 심장을 겨누는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 중사. 강중령이 책상 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자네가 이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사관이 되었네. 부담이 크다는 거 안다. 하지만 자네만큼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도 없어. 알고 있습니다, 대장님. 한결에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개인적인 모멸감에서 벗어나 차가운 수사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장 3호라는 이름으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단장이라는 권력으로 이를 비호하려는 적폐에 대한 수사입니다. 좋아. 강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격포 소장은 지금쯤 내가 자네의 징계 서류를 올리기만 기다리고 있을 걸세. 하지만 우린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사단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상급 부대인 제2군단 군사경찰대와 육군본부조사본부에 이 수사 개시 보고서를 동시에 띄울 걸세. 그렇게 되면 사단장님의 분노가 대장님께 향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강중령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보고서를 뭉개지 못하게 하려면 단순한 폭언만으로는 부족해. 마른 장작이 필요해. 박격포 소장과 오만이가 감히 반격할 엄두도 못 낼 만큼 거대한 스모킹건 말일세. 한결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오만희 씨의 추가 비위 행위, 특히 사적 지시 및 폭행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해. 그리고 그 비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운전병. 사단장 운전병. 그는 사단장의 그림자인 동시에 사단장 3호의 사적인 몸종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 내에서 가장 불쌍하고도 가장 많은 비밀을 아는 존재였다. 현재 사단장 운전병은 일병 백호구입니다.
한결애가 즉시 내부망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백일병은 복무한 지 이제 겨우 2달입니다. 그가 입을 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임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한결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 2년간 박격포 소장이 칠성부대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그의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병사들의 명단이 화면에 떠올랐다. 상병 김민우 현 칠성부대 본부군무대 소속 만기 전역 3주 전. 병장 박철규 전역 6개월 차. 병장 이지훈 전역 1년 차. 김민우 상병. 한결애가 명단을 은조렸다. 아직 부대 내에 남아 있습니다. 전역이 3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입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 강중령이 고개를 저었다. 전역이 3주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3주나 남은 걸 수도 있어. 그 3주 동안 무슨 보복을 당할지 두려워서 오히려 더 입을 닫을 걸세. 그가 전역하는 날까지 오만이는 여전히 이 부대의 왕비니까. 그럼 이미 전역한 민간인들을. 그렇지. 특히 박철규. 전역한 지 6개월. 군대의 악몽에서 벗어났지만 그 기억은 아직 생생할 걸세. 게다가 그는 지금 민간인이야. 박격포 소장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즉시 접촉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강중령이 그녀를 제지했다. 군사경찰이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순간 박격포 소장의 귀에 바로 들어간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야. 이건 공식 수사가 아닌 비공식 접촉으로 시작해야 하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한중사. 자네는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자 동시에 피해자일세. 강중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위로를 나누고 연대하는 것. 그건 수사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지. 한결애는 강중령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날 저녁 한결애는 전투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부대 앞 택시를 타고 춘천 시내로 향했다. 인사 기록에 적힌 박철규 병장의 전역 후 주소지는 춘천의 한 대학가 원룸촌이었다. 춘천의 밤 공기는 화천보다 덜 차가웠지만 한결애의 마음은 복잡한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박철규가 문을 열어줄지, 문을 연다 해도 입을 열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누구세요? 낡은 원룸의 인터폰 너머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박철규 씨 되십니까? 저는 칠성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인터폰이 끊겼다. 그리고 잠시 후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추리닝 차림에 덥수룩한 머리를 한 청년이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군복을 벗은 그는 그저 평범한 복학생의 모습이었다. 부대에선 무슨 일로? 김민우 상병. 아니, 지금은 백호구 일병인가요? 혹시 사단장님 운전병 후임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 그 사람 이제 누군지도 모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오만의 씨 때문에 왔습니다. 한결애의 그 한마디에 박철규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이름은 그에게 일종의 트라우마 스위치와도 같았다. 누구시라고요? 육군 중사 한결애입니다. 박철규 씨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한결애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짧게 설명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그 모욕적인 말들. 박철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
그는 한겨레를 원룸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술병과 쓰레기로 어지러웠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뭘 당했는지 아십니까? 박철규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합니다. 자기가 잠이 안 오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24시간 디저트 가게에서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관용차 몰고 당장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군인의 임무입니까? 왕복 5시간을 운전해서 케이크를 사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는 길에 모양이 좀 망가졌네. 넌 이것밖에 못하니? 이 쓸모없는 새끼야. 라면서 제 얼굴에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한결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주말마다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애견 미용실에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똥도 치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명품 가방을 세탁소에 맡기라고. 제가 그 여자의 개인 비서였습니까? 아니, 노예였습니다. 박철규는 울부짖듯 말했다. 그런데 제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참았습니다. 저녁만 하면 끝이라고. 내가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내가 그냥 참으면 된다고. 박철규 씨. 한결애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참았기 때문에 지금 김민우 상병이 그리고 백호구 일병이 당신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일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오만혜 씨는 저에게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참았다고 했지만 오만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같은 아들을 둔 또 다른 부모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철규 씨, 당신의 그 끔찍했던 기억, 그냥 트라우마로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누구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한결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군인 수첩을 꺼내 그 앞에 내려놓았다. 수사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한결에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는 그 여자에게 지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박철규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그 여자, 제 얼굴에 케이크만 던진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제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걸 듣고 너네 집은 그렇게 가난해서 좋겠다. 걱정거리도 없어서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말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오만희의 모든 폭언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비밀 일기장에 기록해왔다고 했다. 그는 방구석 서랍에서 먼지가 쌓인 노트 한 권을 꺼내왔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격포 소장과 오만희의 몰락을 가져올 첫 번째 스모킹 건이었다. 박철규의 일기장. 그것은 단순한 피해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이라는 한 인간이 사단장 3호라는 권력을 이용해 한 젊은이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고발장이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녀가 뱉어낸 모욕적인 언사들이 날카로운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결에는 그 기록들을 읽어내려가며 자신의 손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박철규는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기록했던 것이다. 박철규 씨, 이 기록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긴요. 박철규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냥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 전역하고 인터넷에라도 터뜨리려고.
죽지 못했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마니 씨에게 상습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에는 핵심을 찔렀다. 그들은 증거 능력을 걸고 넘어질 겁니다. 개인의 일기장일 뿐이다. 혹은 과장되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겠죠. 박격포 소장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급을 위해 군 법무관들을 총동원해서 이걸 막을 겁니다. 그럼 소용없는 겁니까? 박철규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아니요. 한결의 눈이 빛났다. 이 일기장이 진실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같은 거요. 박철규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 앞에서 녹음기를 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걸렸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아니라 다음 사람 말입니다. 박철규의 눈이 커졌다. 김민우. 상병 말이군요. 네. 김민우 상병은 지금도 그 지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이 3주 남았죠. 하지만 강중령님 말씀대로 그는 입을 닫을 겁니다. 3주만 버티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야 합니다. 한결애가 그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군사경찰인 제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었던 선임이었던 박철규 씨가 가야 합니다. 제가 민우를요? 그에게도 이런 일기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보다 더한 증거를 어쩌면 당신이 남기고 간 조언을 따라서 무언가를 준비했을지도 모르죠. 박철규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 부대로 그 끔찍한 기억이 서린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처의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한 중사님. 박철규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민우에게 운전병 인수인계할 때 딱 하나 말해준 게 있습니다. 뭔데요? 무조건 녹음해라. 핸드폰이든 뭐든 24시간 녹음기 켜놓고 다녀라.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요. 한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가보겠습니다. 박철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민우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칠성부대 위병소. 민간인 신분이 된 박철규는 전역병 면회 신청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대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곧장 본부 군무대 생활관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저녁, 일과를 마친 김민우 상병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철규. 형이 여길 어쩐 일이에요? 두 사람은 생활관 뒤편에 아무도 없는 흡연 구역으로 향했다. 박철규는 한결의 중사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겪은 일을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민우야, 너 혹시 그 여자 목소리 지겹지 않냐? 김민우 상병의 어깨가 움찔했다. 형, 무슨 내가 인수인계할 때 말했던 거 기억나냐? 김민우는 말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박철규에게만 보이도록 특정 앱의 화면을 스쳐가듯 보여주었다. 자동 통화 녹음 및 음성 메모 앱이었다. 그리고 그 저장 공간은 이미 수십 기가바이트 GB가 차 있었다. 형. 김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저녁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주말에 잠깐 집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차 안에서 화장 고치다가 아이라인이 삐뚤어졌다면서
신고 있던 하이힐 굽으로 제 뒤통수를 찍었습니다. 박철규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러고는 너네 집은 다 그렇게 빌빌대니 아주 가난이 뼈속까지 박혀 있구나. 내 애비랑 같이 되져버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형, 저 이대로 저녁 못합니다. 김민우의 눈에 눈물이 아닌 살기가 어렸다. 그 여자 죽여버리고 싶어요. 민우야, 진정해. 박철규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죽이는 건 법이 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 증거를 넘기는 거야. 김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쥐었다. 이거 넘기면 저 저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 보복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니, 박철규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걸 넘기면 너는 너와 나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후임들을 그 악마로부터 구해내는 영웅이 되는 거야. 그때 두 사람의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민우 상병, 한결의 중사였다. 그녀는 박철규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우는 군사경찰 중사가 나타나자 공포에 질려 스마트폰을 숨기려 했다. 김민우 상병, 한결애가 그를 제지했다. 나는 당신을 잡으러 온 군사경찰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가리켰다. 나는 당신과 똑같이 오만이에게 부모를 모욕당한 피해자 한결애입니다. 김민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 파일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한결애가 정중하게 물었다. 군사경찰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서 연대를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신변은 저와 저희 대장님 강철민 중령님께서 이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민우는 한참 동안 한결애와 박철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6개월간 그 지옥 같은 차 안에서 녹음했던 오만희의 모든 폭언과 욕설 그리고 하이힐로 자신의 뒤통수를 찍던 그 소리까지 담긴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을 한결의 중사의 이동식 저장 장치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칠성부대 군사경찰대장실. 그날 밤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철민 중령과 한결의 중사 그리고 그들의 보호 아래 군사경찰대로 임시 신병이 확보된 김민우 상병. 세 사람은 책상 위에 놓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소리들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오만이 야 이 개새끼야. 운전 이따위로 할래? 너 같은 새끼는 부모도 없냐? 김민우 죄송합니다. 오만이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퍽. 아 씨발. 내 하이힐 굽 부러졌잖아. 이 천한 새끼가. 퍽 하는 소리. 그것은 김민우의 뒤통수를 하이힐 굽으로 내리찍는 소리였다. 강철민 중령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칠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다. 오만의 너네 집은 다 그렇게 빌빌대니 아주 가난이 뼈속까지 박혀 있구나. 내 애비랑 같이 되져버려.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김민우는 다시 그날의 공포가 떠오르는 듯 몸을 떨었고 한결에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이건 강중령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버러지다. 대장님. 한결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증거만으로도 오만희는 상습 폭행 및 특수 폭행, 상습 모욕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알아. 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오만희가 아니야. 그 버러지에게 기생하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몸통이지.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칠성부대 지휘관 개통도를 향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름 사단장 육군 소장 박격포. 박격포 소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김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알았겠지. 강중령이 단언했다.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혹은 동조했겠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아내의 그 더러운 입을 방치한 것만으로도 그는 지휘관으로서 자격 미달이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중령은 한결의 중사를 바라보았다. 한중사, 이제 자네가 맡은 수사의 영역은 끝났네. 예, 이제부터는 전쟁이네. 자네가 가져온 이 스모킹 건을 가지고 내가 직접 저 버러지들의 성벽을 부술 걸세. 강철민 중령은 즉시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개시 보고서에 김민우 상병의 피해 진술서와 박철규의 일기장 사본, 그리고 이 모든 녹음 파일 목록을 증거 1호로 첨부했다. 그리고 그는 이 보고서를 사단장 박격포 소장에게 올리지 않았다. 그는 이 보고서를 즉시 상급 부대인 제2군단 헌병대와 육군 본부 중앙수사단 그리고 국방부에 동시 전송했다. 대장님, 한겨레가 놀라 외쳤다. 국방부에 바로 올리신 겁니까? 그래. 강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박격포 소장이 자신의 육사 인맥을 동원해 군단이나 육본선에서 이 사건을 뭉개버릴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네. 국방부, 특히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칠성부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지. 그의 말대로였다. 박격포 소장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철민 중령이 왜 아직까지 한겨레 중사 징계 서류를 올리지 않는지 불쾌해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이 새끼가 감히 내 명을 어겨. 그는 당장 강중령을 호출하려다 이내 생각을 바꿨다. 일개 중령 따위가 감히 내게 반기를 들어? 좋아.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안 오면 한결에 그년이랑 묶어서 같이 군복을 벗겨주지.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칠성부대 안에서는 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국방부 본청의 한 사무실, 한결의 중사의 아버지이자 현직 국방부 차관 한무진의 책상 위에 긴급 칠성부대 군 기강 문란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붉은색 문서가 올라왔다. 한무진 차관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딸 한결의 중사가 피해자 겸 수사관으로 명시된 것을 보았지만 그의 눈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김민우 상병의 녹취록 요약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내 애비랑 같이 되져버려. 탁! 한무진 차관이 들고 있던 만년필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 강했던 탓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책상을 비추는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분노가 아닌 그보다 더 깊은 경멸과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국방부 차관으로서가 아니라 한때 적진을 홀로 유린했던 전설적인 야전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비서실장, 내일 아침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예, 차관님. 하지만 내일은 합참의장님과 취소하라고 했네.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집무실 한쪽에 걸려있던 먼지 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액자 속에는 그가 30년 전 모든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지금의 한결애와 꼭 닮은 눈빛으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국방부 의장대에 연락했다. 내일 아침 내 예비역 육군 대장 정복 그리고 모든 훈장을 내 집무실로 가져오게. 박격포 소장이 자신의 성벽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그 밤, 성벽 밖에서는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짜 전설이 벌어지를 사냥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칼을 뽑아 들고 있었다. 화천의 겨울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얼려버린다. 칠성부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이제 한결의 중사의 뺨을 때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군복을 파고들어 심장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철민 중령의 비호 아래 시작된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오만희의 갑질은 단순한 히스테리가 아닌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가까웠다. 운전병을 사적 비서처럼 부린 것은 물론 관사관리병에게 개인적인 빨래와 요리를 강요하고 심지어 군 복지마트에서 고가의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결제하지 않은 내역까지 속속 드러났다. 한결의 중사와 강철민 중령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육군 본부 군사경찰실에 중간 보고서를 올렸다. 이제 이 사건은 일개 사단의 콩가루 집안 싸움이 아니라 육군 본부가 직접 감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거대한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사납게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다. 박격포 소장은 자신의 진급길이 막힌 것은 물론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아내 오만희의 어리석은 행동을 탓하기엔 이미 늦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박 소장은 자신의 육사 동기들을 총동원했다. 육군 본부, 국방부, 심지어 정치권에까지 인맥을 동원해 강직한 야전 군인이 부하의 모함에 빠졌다는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반격은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군 내부 익명 게시판인 육군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7사단 여중사가 사단장님 사모님께 한 행동, 이게 맞습니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남군들과의 관계가 복잡했던 한 중사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단장 사모님께 먼저 시비를 걸고 폭언을 했다. 심지어 사모님을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이에 분노한 사단장님이 정당한 감찰을 지시하자 군사경찰대장 강철민 중령과 짜고 사단장님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여군, 하극상, 불륜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조합되자 사실관계에 관심 없는 이들의 비난이 한결의 중사에게 집중되었다. 댓글창은 아수라장이었다. 어쩐지 중사가 너무 나댄다 했다. 사모님이 보살이네.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았다. 강철민 저 인간도 한패라며? 둘이 무슨 사이 아니야? 한결의 중사는 사무실에서 그 글을 읽고 있었다. 모니터의 흰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규정과 정의가 이렇게 간단히 불륜과 모함으로 둔갑하는 현실이 기가 막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강철민 중령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한중사, 적을 봤나? 당장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서 작성자 IP 추적해. 대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한 중사가 조용히 모니터를 돌렸다. 그 익명글은 이미 몇몇 자극적인 인터넷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화되기 시작한 후였다.
단독 현역 여군 중사, 사단장 아내 폭행. 은폐 의혹 이슈 7사단 스캔들. 기강 회의 심각. 내부자 고발 터져. 박격포 소장이 언론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수사팀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오히려 한겨레 중사와 강철민 중령이 정치 군인, 하극상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였다. 상급 부대에서도 수사의 잡음이 너무 많다. 잠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는 애매한 지시가 내려왔다. 박 소장의 역공이 정확히 먹혀든 것이었다. 그날 밤 한겨레 중사는 잠 못 이루고 관사에서 뒤척였다. 내가 틀린 걸까? 그냥 그때 눈 한번 감고 보내줬어야 했나? 아버지 이름에 내가 정말 똥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아버지였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법이 없었다. 한결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그래, 딸. 아직 안 자는구나. 한무진 차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직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감정을 딸은 알아챌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오늘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다. 내 이름이 보이더구나.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는 한 중사라. 한겨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그건 오해. 알고 있다. 한무진 차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어떤 군인인지 이 아비가 가장 잘 안다. 순간 한겨레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해도 아버지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 쥐와 이오레야.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불렀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내가 지금 흔들리면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진다. 너는 지금 너 하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내가 내게 군번줄을 걸어주며 뭐라 했더냐. 한겨레는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목에 군번줄을 걸어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군복의 무게는 내 어깨가 아니라 내 심장이 견디는 것이다. 그 심장에 조국과 명예 그리고 약한 이들을 담아라. 심장이 견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이 바로 내 심장의 무게를 증명할 때다. 아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차관 한무진은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빠 한무진은 내 딸 한겨레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화가 끊겼다. 한겨레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었던 손끝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뒤에 무엇이 버티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것은 국방부 차관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한편 박격포 소장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줄로만 알고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강철민 중령을 비리 혐의로 엮어보직 해임시키고 한겨레 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별이 떨어질 뻔했군.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겨레 중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언론 플레이를 위해 뒷조사를 하던 중 인사처에서 빼돌린 것이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가족관계란을 훑어보았다. 어디 보자. 부모가 누군지 똥칠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름이 한무. 진. 박격포 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한무진? 설마. 그 한무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국방부 차관 한무진을 검색했다. 화면에 뜬 차관의 얼굴.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몇 년 전 육군 본부 회의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얼굴. 한무진. 현 국방부 차관. 이게 무슨. 박격포 소장의 손에서 인사기록 카드가 떨어졌다. 오만이가 한결애에게 퍼부었던 저주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줄게. 그 부모가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다. 자신이 지금껏 언론 플레이와 음모로 짓밟으려 했던 중사가 대한민국 국방 서열 2위의 외동딸이었다. 안 돼. 박격포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중사가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화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그의 심장을 얼려버리고 있었다. 박격포 소장이 자신의 파멸을 직감한 그 시각, 모든 것을 되돌릴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고 있었다. 그가 뿌린 가짜 뉴스라는 독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해독제를 불러온 뒤였다. 국방부 차관 한무진은 딸과의 통화를 끊고 비서실을 통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장이었다. 한 차관입니다. 본부장, 지금 즉시 7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부로 이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사본부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한치의 의혹도 한 명의 억울함도 없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을 이용한 군 내부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발본색원하십시오. 한무진 차관은 자신의 딸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공정한 수사와 여론 조작 척결이라는 원칙만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이 사안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했다. 다음 날 새벽 칠성부대는 말 그대로 뒤집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헬기를 타고 화천에 도착했다. 이들은 사단장실, 군사경찰대,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박격포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에게 포위된 채 차갑게 식은 커피 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상급 부대의 개입은 그를 구원하는 동아줄이 아니라 그의 목을 옥죄는 교수대가 되어 돌아왔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결의 중사와 강철민 중령이 확보해 두었던 완벽한 증거 자료들은 조사본부의 손에서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특히 오만희의 폭언이 담긴 운전병의 녹취 파일은 스모킹 건이었다. 박 소장이 언론에 유포했던 한 중사 불륜설은 조사본부가 IP를 추적한 결과 최초 작성자가 박 소장의 최측근인 작전참모의 개인 노트북으로 밝혀지면서 무고 및 명예훼손이라는 추가 범죄 혐의로 돌아왔다. 며칠 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특별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박격포 소장 그리고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 시설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오만이었다. 한결의 중사와 강철민 중령, 그리고 피해자인 운전병 김일병은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징계위원회실. 거대한 테이블 중앙에 박격포 소장과 오만이가 앉아 있었다. 박 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오만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증인 한결의 중사.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한결애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대신 자신의 군인 수첩을 꺼내들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그날 칠성회관 앞에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심이자 오만희 씨는 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저와 제 부모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기록은 이 수첩과 거짓말. 오만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야. 증거 있어? 내까짓게 감히 누굴. 바로 그때였다. 한결의 중사가 오만이의 말을 끊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스피커에 연결했다. 증거를 요청하셨기에 지금 바로 재생하겠습니다. 치이그하는 잡음과 함께 징계위원회실 전체에 그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만의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 부대 사단장 사모야. 한결의 규정입니다, 사모님. 오만의 이게 미쳤나? 내 부모가 누군데 이따위로밖에 교육을 못 시켰어. 내가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오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은 피심이자 오만이 씨가 사단장 관용차 운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한 폭언 녹취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는 차마 귀를 막고 싶을 정도의 끔찍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오만이 야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너 때문에 내 기분 잡쳤잖아. 너네 엄마 아빠도 너처럼 이렇게 쓸모가 없니? 김일병. 죄송합니다. 오만이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너 같은 건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려. 징계위원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갔다. 박격포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의 아내가 저런 악마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 에이, 이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오만이가 발악하듯 외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분석 결과 모든 파일은 위변조 흔적이 없는 원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결의 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김일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김민우 일병의 진술을 직접 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시선이 김일병에게 향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결의 중사와 눈이 마주치자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오만의 사모님은 제 뒤통수를 하이힐 굽으로 찍고 주말에도 새벽같이 불러내 반려견 산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김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휴가를 하루만 쓸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사모님은 너네 집안은 다 그렇게 골골대냐? 아주 그냥 가난이 뼈에 사무쳤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위원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였다. 오만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악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노려볼 뿐이었다. 한결의 중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격포 소장도 오만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떨리는 어깨를 애써 진정시키고 있는 김일병의 등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이 지켜내야 했던 정이었음을 조용히 되새길 뿐이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도 명징한 진실의 목소리와 함께 흐르고 있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격포 소장은 배우자 비위 방조, 직권 남용, 부하에 대한 부당한 징계, 지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 10여 가지가 넘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현역 부적합 심의의 회부됨과 동시에 불명예 강등이라는 육군 역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를 받았다. 소장에서 중령으로 2계급이 강등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났다.
오만희는 상습 폭행, 협박, 모욕, 무고 혐의로 즉시 민간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그녀는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해자인 김일병을 비롯한 여러 병사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다.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를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은 그렇게 지나갔다. 한결의 중사와 강철민 중령은 부대의 영웅이 되었다. 특히 김일병은 한 중사의 배려로 군사경찰대로 전입하여 남은 군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살을 애는 듯 했던 화천의 겨울이 가고 연병장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한결의 중사는 그날 이후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한 중사는 부대 근처 카페에서 비번을 즐기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읽고 있던 그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결의 중사님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조심스럽고 낯익지만 어딘지 모르게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저, 박격포. 아니, 지금은 그냥 박격포입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부대 정문 앞입니다. 한결에는 순간 망설였다. 그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그 오만한 장군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절망과 회한에 잠긴 한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10분 뒤에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부대 정문. 한결의 중사는 약속 장소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한때 별을 달고 호령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염색하지 않아 희끗희끗해진 머리, 값싼 점퍼 차림, 그리고 깊게 팬 주름. 그는 그냥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였다. 박격포,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 된 그는 한결의 중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한 중사. 아니 한결의 씨. 에이.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한 중사가 당황해서 그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머리를 조아렸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었다. 나는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내 진급, 내 명예에 눈이 멀어서 한 젊은 군인의 명예와 한 병사의 영혼을 내가 짓밟았습니다. 내 아내는 결국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보이더군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한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무릎 꿇고 우는 전직 장군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용서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품에서 꾸깃꾸깃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아내 오만희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한 중사님께 그리고 김민우 일병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결에는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박격포는 다시 한번 머리를 깊게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중사. 당신이 나를 멈춰 세워줘서 더 늦기 전에 내 죄를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지만 한결에는 그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다.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결에는 카페로 돌아와 오만이의 편지를 열었다. 서툰 필체로 눈물 자국이 번진 편지지였다. 한결의 중사님께 죄인 오만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밤 제가 했던 말들을, 제가 저지른 짓들을 곱씹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교만함이, 제 어리석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한 중사님께 그리고 김민우 일병에게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느꼈을 고통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한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아버지였다. 딸, 주말인데 뭐하나? 아, 그냥요 아버지.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한결에는 방금 전의 일을 애써 감추며 밝게 대답했다. 그래.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칠성부대 쪽으로 안보 강연을 가게 되었다. 내 얼굴도 볼 겸. 정말요? 와. 좋아요. 그래. 가서 우리 딸이 지켜낸 부대 얼마나 늠름한지 아빠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리고 아빠가 우리 딸 좋아하는 갈비나 잔뜩 사줘야겠다. 한무진 차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한결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천의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격포의 사죄와 오만이의 편지,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전화를 생각했다. 참교육은 누군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한결의 중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찾아오는 깊고 따뜻한 향기가 꼭 그녀가 지켜낸 이 봄의 공기 같았다. 일주일 뒤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는 그야말로 창설 이래 유례없는 분주함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방부 차관 한무진의 부대 순시 및 안보 강연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난번 박격포 소장이 주최했던 민관군 화합 간담회 때의 그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준비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도색 작업이나 병사들을 동원한 잡초 제거 따위는 없었다. 대신 신임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이 부대의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병사들의 복지 시설을 밤낮 없이 점검했다. 그것은 보여주기가 아닌 검증받기 위한 군 본연의 자세에 입각한 준비였다. 물론 부대 내 모든 병사와 간부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바로 군사경찰대의 한결의 중사였다. 저분이 그 한 중사님? 국방부 차관님 외동딸이라며. 진짜였어. 박격포 그 인간 도대체 누굴 건드린 거냐? 수군거림 속에는 경외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지난 겨울의 폭풍이 거친 후 한결에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그녀 앞에서 감히 농담을 걸거나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차관의 딸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은 딸로서 더없이 기뻤지만 군인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가, 자신이 지켜낸 모든 정의가 결국 아버지 빽이라는 한마디로 폄훼될까 두려웠다. 강철민 중령근은 이번 일의 공로와 능력을 인정받아 곧 대령 진급이 확정된 상태였다이 그런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았다는 듯 넌지시 커피를 건넸다. 한중사, 뭘 그렇게 긴장하고 있나? 차관님이 무섭나 아버지가 무섭나? 둘 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대장님. 강중령이 껄껄 웃었다. 긴장 풀게. 자네 아버지는
아니, 차관님은 그런 분 아니시란 거 내가 더 잘 아네. 그분은 자네가 차관 딸이라서가 아니라 한결의 중사라서 자랑스러우실 걸세. 어깨 펴. 자네는 이 부대 기강을 바로 세운 군인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 그 따뜻한 격려에 한결에는 비로소 가볍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드디어 약속의 날. 검은색 지휘 차량 여러 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칠성회관 앞에 멈춰 섰다. 지난번 오만이가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한결에는 군사경찰의 일원으로서 행사장 외곽 경계를 맡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의 한무진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임 사단장이 우렁찬 경례를 붙였고 한 차관은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그는 수많은 장교와 악수를 나누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딸의 모습을 찾는 듯 했다. 그리고 저 멀리 자신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있는 딸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아주 찰나의 순간 따뜻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안보 강연이 열린 칠성회관 대강당. 수백 명의 장병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단상에 선 국방부 차관을 주목했다. 친애하는 칠성부대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 차관 한무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군복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책임이자 권한의 상징입니다. 그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떤 이들은 이 군복을 입고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복을 훔쳐 입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박격포 소장을 겨냥한 듯한 말에 강당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만큼의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그 계급장이 없는 약한 이들을 지켜줄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강당 한쪽에 서 있는 한결의 중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여러분이 만약 불의를 목격한다면 그 불의가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졌더라도 여러분의 신념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맞서 싸우십시오.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이 군복의 무게를 당당히 견디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국방의 주춧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모든 장병이, 특히 지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이들은 차관의 말이 곧 한결의 중사가 걸어온 길이었음을 깨닫고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한무진 차관은 신임 사단장의 만찬 제의를 정중히 사양했다. 사단장님 배려는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딸아이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부대 근처 식당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화천 읍내의 작은 갈빗집.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안 정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한결애와 한무진은 비로소 평범한 부녀의 모습으로 마주 앉았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한무진이 서툰 솜씨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긴. 아비로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지켜만 봐야 해서. 미안했다. 한결에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차관으로서 개입하셨다면 저는 평생 아빠 백으로 이긴 군인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한결의 중사로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믿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걸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한무진은 딸의 그릇에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가만히 올려주었다. 다 컸구나, 우리 딸. 그때 갈비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군사경찰대로 전입해 이제는 제법 군인다운 늠름함이 묻어나는 김민우 일병이었다. 한결애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충, 성, 일병 김민우, 한결애 중사님. 김일병은 한결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낮에 강당에서 보았던 하늘 같던 국방부 차관이었다. 차관님. 한무진이 인자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김일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김민우 일병. 한결의 중사 아버지 되는 한무진입니다. 낮에 강연은 잘 들었나? 예, 잘 들었습니다. 김일병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그래, 고생 많았네. 김일병의 용기가 우리 군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젊은이. 국방부 차관이 일개 병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김일병은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결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한 명예 회복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흘러 다시 1년이 지났다. 화천에는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한결애는 그간의 공적과 성실한 복무를 인정받아 상사로 진급하게 되었다. 그녀의 진급식 날, 연병장에는 강철민 대령근은 결국 진급하여 군단 본부로 영전했다과 이제는 전역하여 늠름한 복학생이 된 김민우도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이제는 정복이 아닌 편안한 신사복 차림의 한무진이 서 있었다. 그는 차관직을 명예롭게 마치고 퇴임하여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 딸 축하한다. 한무진이 딸의 어깨에 빛나는 상사 계급장을 달아주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결애가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축하해주는 전우들과 가족들을 향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한편 그 시각, 강원도의 또 다른 외진 산골 마을. 한적한 시골버스 터미널에서 낡은 경비원 복장을 한 박격포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내주고 지금은 작은 터미널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었다. 신문 한 구석에 난 모범 경비원 박격포 씨, 노인 승객 생명 구해라는 작은 기사가 그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의 법률교육실. 짧은 머리의 오만이가 그 누구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법전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출소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신처럼 무지하고 교만했던 이들을 돕는 봉사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결의 중사가 익명으로 보내온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짧은 쪽지와 함께 법학 개론서가 놓여 있었다. 칠성부대 연병장. 진급식을 마친 한결의 상사가 아버지, 그리고 김민우와 함께 웃고 있었다. 화천의 봄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도 서늘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따뜻하고 희망찬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었다. 한결애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지켜낸 이 땅과 하늘을 굳건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